이번 정치인 에피소드 탐방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편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소위 황교안 바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붙을만 하다. 그래도 싸다. 그럴 정도의 그 특성을 지니고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황교안 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입에 걸레를 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제목만 보고 실제 그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목만 보고 혹은 또 앞에 조금 보다가 자기들이 추앙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이 안 나오면 욕설을 써놓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바라고 부르죠. 그러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황교안 바, 그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귀중한 코멘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들에게는 그 정보를 나누어 주지 않을 궁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예 그냥 맷돌에 갈아서 믹서에 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러더러 굵은 알갱이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전편에 골고루 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용을 알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겠죠. 여러분, 요즘에 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주말에 서울 근교에 있는 그다지 높지 않은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만치 정상이 이제 한두 곱이 남아있는 그런 길가에서 잠시 쉬게 됐는데, 마침 그 옆에는 고사목이 되어가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한쪽은 그 버섯도 피어 있고 또 위쪽에 한 부분은 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제 머지않아 죽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도 이 지구별에서 참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달려 나왔습니다. 다람쥐의 습성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다람쥐는 숲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이 있든 말든 바로 나무 위로 쏜살같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꼭대기를 가더니 왔다 갔다 가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아래로 훑어 내려오는 것이었죠. 제 딴에는 무언가 아주 바쁜 그런 볼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람쥐가 이쪽 나무 끝에 갔다가 다시 몸통으로 가서 다른 쪽 나무 그 가지로 가고 할 때는 시야에서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나무 가지 끝마다 살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슬슬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나무 밑둥에서 한 50cm 될까 하는 그 정도까지 와서는 그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면서 잠시 멈춰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가버리기 전에 뭔가 먹을 걸 주고 싶어서 줄만한 것이 있는지 가방을 좀 뒤졌더니 마침 카라멜콘과 땅콩, 이 과자가 있어서 그걸 뜯어서 땅콩만 골라가지고 그 나무 밑둥 쪽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는 매우 솔직한 녀석이었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이죠. 겨우 1, 2초 망설이더니 그냥 쫓아 내려와서
땅콩을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의가 바르기까지 한 그런 다람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땅콩을 몇 개나 먹고 나서는 길을 가로질러서 반대편 풀숲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또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방금 보았던 것이 신기루였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 시간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헛것을 본 것은 아니죠. 그 풀밭 언저리에 다 먹지 않고 남겨놓은 땅콩 2-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조금 그 허무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 느꼈습니다. 갈 때 간다는 인사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거리로 봐서는 채 1m도 안 되는 이런 가까운 곳에서 이 다람쥐의 재바른 몸짓을 본 그 경험,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람쥐의 동작은 그 동작 하나하나가 아주 명랑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세상에 뿜어내지요. 비발디의 홍방울새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이것이 다람쥐를 볼 때도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람쥐하고 다이나믹한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사목이 되어가는 나무는 있는 듯 없는 듯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존재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침 바람이 불었는데 한두 번 끼익 하는 음울한 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나는 그랬죠. 저쪽 저 위에 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려나 보다. 얼마 전에 유튜브 김동길 TV가 100회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 100회 기념 행사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대담을 했죠.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머리에 김동길 씨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대담이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나란히 이야기를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무려 8분 동안 등장인물이 김동길 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대담인데 보통 때처럼 혼자 하는 방송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화면에 황교안 대표가 비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이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뭐냐, 흔한 말로 묵석 또는 그 말뚝처럼 멀뚱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모습 또한 그다지 폼나지 않았습니다. 삭발을 하고 나서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옷은 솔고 바지는 딱 붙고 앉아있으니 또 좀 몸매도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옛날 그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그런 데 보면은 그 출소한 모범수가 찾아오곤 하죠. 그런 장면, 그 장면이 꼭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외양이 어색했다 하는 것이죠. 연령이 있다 보니까 몸에 붙는 형태의 옷은 어울리기 좀 어렵죠. 게다가 머리카락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정치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갓 상경한 혹은 출소한 모범수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녀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요즘 청와대 때문에 유행하게 된 말을 따라하면은 모두 질문,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하는 질문, 이것이 있었습니다. 김동길 TV의 시청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청한 것이 바로 그 모두 질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눈치챘죠? 이거 답 틀렸다. 쓰나마나. 그렇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되죠.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답변을 하는 것은 반드시 빨간 색연필로 쫙 그어버리는 틀린 답이 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 이게 아닌데 그랬습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가 어렵게 자랐다고 해봤자 지금 92세인 김동길 씨가 봤던 이 한반도 천지의 어려운 만큼 견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김동길 씨 앞에서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이것을 보았더라면.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어렵게 산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긴 기간 경제적 상류층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경제적 상류층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국민들한테 내가 혜택을 받아서 감사하게 그렇게 여겨야지, 나도 어릴 때는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들과 남편들 얼굴이야 화장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녀도 그 손으로 날이면 날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마디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손이 거칠고 그리고 그것이 훈장처럼 이렇게 된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다. 황교안 대표 자기 손을 한번 펴서 앞뒤로 뒤집어 보십시오. 부풀어 오른 굵은 마디, 그런 것 없이 가지런한 손가락, 말끔한 손, 그 손을 보여주면서 저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동길 씨가 첫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두 사람이 이미 서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질문과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충 준비를 했겠죠. 첫 질문, 진짜 첫 질문, 모두 질문이 아닌 그것은 이렇습니다. 황 대표가 정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고, 황 대표는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가 불안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굳이 황교안 대표 입을 통해서 이 김동길 TV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서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수십 번 반복한 판박이 내용을 또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흥미가 좀 없고 뻔하다. 여기에서 넘어서서 문득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양반도 A4 주니어인가? 우리 국민은 더 이상 A4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이 맞는지 여러분도 빨간 색연필을 준비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답입니다. 우리 당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까지 쇄신을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아니면은 빗금 틀린 표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황교안 대표의 그 관념 세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의 크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유한국당인 것이죠. 입으로는 국민을 찾으면서 자유한국당이면 당원 여러분 이래야 하겠죠. 뭔가 안 맞는 점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준비를 안 했던 것인지 그렇게도 보이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시라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두 번째 질문이 답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질문을 했던 문제를 냈던 김동길 씨가 직접 답을 합니다. 한국은 거짓말 잘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세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한 겁니다. 물론 더 하려면 해라 이랬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황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했던 뭉치면 살고 이런 이야기 그런 것도 다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김동길 씨가 바로 앞에 했던 이야기의 재탕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고 갈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거의 고스란히 재탕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황 대표가 머리 회전이 빠르지 못한 상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19년 11월 12일 중앙일보에서 대선 후보자 지지율이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이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1위 이낙연 24.2%, 2위 황교안 14.5%. 이 정도 되면 1위와 2위라고 할 수 없겠죠. 거의 선두와 그러니까 앞에 가는 측과 그 다음에 저 중하위 이 정도 그만큼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폭을 좁혀서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층을 대상으로 한 그 지지율은 조금 달랐습니다. 1위 이낙연 24.7%, 좀 더 많죠. 2위 황교안 9.8%, 더 적습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고 괜찮은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 것이죠. 김동길 씨하고
황교안 대표의 그 대담 이야기를 했는데 첫머리에서 그 산행에서 있었던 일, 그런 에피소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있죠. 이 김동길 씨 경우는 신나게 뛰어다니는 다람쥐에 해당이 된다. 생기가 넘치고 명랑하다 하는 것이죠. 현재 김동길 씨는 그 행정상의 나이로 9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상의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두뇌 나이는 상당히 젊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보인다. 가령 김동길 씨한테 이러한 것을 해오라 하고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착실히 해올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젊은 것이지요. 반면 황교안 대표는 어떤가? 고사목으로 가는 나무로 보인다. 92세를 뛰어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15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까? 이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현실감, 순발력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멈춰서 있다.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말뚝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유리로 된 방 안에 앉아서 늘 똑같은 원고를 읽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유리로 된 방 안에 있으면 국민과 접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유리가 가로막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유리상자, 유리로 된 방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죠.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김동길 TV의 대담 영상,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했던 영상도 공개가 되었죠. 그것을 보면 황 대표는 전원을 안 켰구나. 이런 느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빛이 꺼져 있는 것이죠. 물론 차분하게는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듣던지 연설을 듣던지 또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의 말이 느리고 차분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내용은 마치 끝에 지구를 매달고 가듯이 그 무게감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낮은 목소리, 중후하다고 하는 낮은 목소리, 그건 그냥 축 처진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김동길 씨와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가 이렇게 극과 극이고 우리가 그러려니 했던 것과는 완전히 뒤집힌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황교안 대표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 가게 되면 불안해합니다. 뭔가 어설퍼하고 그런데 그 불안감을 나타내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 불안감이 확실하게 밖에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흔히 이런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머리가 좋다는 것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고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을 보면 합격을 많이 하는, 시험을 볼 기회가 많다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것이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머리가 좋다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두뇌, 창의성,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시험을 잘 보고 암기를 잘하고 또 어떤 시험 유형에 적응을 잘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죠. 어떻든 황교안 대표는 무엇인가 잘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죠. 그래서 그는 재수, 삼수하면 확실히 잘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특징이죠. 농담으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식장에서 실수하는 신랑을 보고 주례 선생님이 그런다고 하죠. 결혼이 처음이셔서 서툴러서 그러시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혼 몇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하고 끝이죠. 그와 같이 인생은 일회성이 특징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마다 마주치는 이것이 단 한 번뿐인 기회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아주 불리한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안 그럴 겁니다. 이 정치, 여기에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황 대표처럼 이렇게 미적미적하면서 시동이 안 걸리면 그러면 선두에서 밀려납니다. 이거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주 낮은 곳에,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쳐도 안 넘어가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게중심이 아주 낮으면서도 대중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정말 전율이 돋도록, 전율을 느끼도록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인재,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황 대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 내가 황교안 대표에게 자신감의 불씨를 선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자신을 불태워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온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듣고 반드시 전해서 그래서 실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선물입니다. 첫째,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자리가 확고하다 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현직입니다. 본인이 이거 내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는 쫓겨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불안해서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새로운 개혁을 한다든지 할 때도 여론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비실거리다가 때가 돼서 혹은 때가 오기 전에 힘이 부족해서 밀려나면 그것이 어디 사람이 할 바이겠습니까? 한번 할 만큼 해봐야죠.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아마 이런 일들로 시달리고 있을 텐데 남들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된다. 당명도 내려놓고 그리고 당대표 자리도 내놔라. 그거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들 제 욕심 차리기 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남들이 어떤 좋은 명분을 내걸더라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을 허물고 다시 만들자. 그래야 통합이 쉽지 않느냐. 너희 당 허물고 우리 당 허물어서 합하자. 리모델링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다 주머니 털어서 다 내놓고 그걸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은 공정한 것 같고 말은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계로 가야 합니다. 내 자리 먼저 내놓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비대위 체제는 절대 허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황 대표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자유한국당의 당장 선거도 그렇고 장래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당대표 자리가 확고하다 그랬죠. 이제 자리는 뺏기지 않겠구나.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협상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게시판에 초대장을 붙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붙여놓고 상대방도 오케이 하면 그때 내가 옷 입고 나가야지. 이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공중에다 띄워놓고 방을 붙여놓고 당신도 좋으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집으로 찾아가든 서로 알 만큼 아는 사이 아닙니까? 전화해서 약속 잡고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위에서 참 이 얘기는 해야 하겠는데 황 대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참 좀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혹시 주위에서 조언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온통 여자들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심하게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어떤 발표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스케일이 작고 그리고 아주 깨알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가끔 의문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유승민 의원을 만나러 간다 이럴 때 그러겠죠.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아니 황 대표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했다. 내가 필요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수 뺏길까 봐 걱정이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수를 뺏겨도 황교안 대표가 누굽니까? 이번 이 통합 논의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힘있는 정당의 수장이 아닙니까? 따라서 대담하게 모험을 해도 됩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상석에 앉혀도 됩니다. 그 사람이 정당 밖에 있는 사람일 때는 물론 치밀하게 준비는 해야 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승산이 겨우 3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3이고 질 확률이 7이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령 지더라도 쓰러지지는 않겠다 하는 준비를 2중, 3중으로 해놓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항상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런 것만을 받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그러나 좀 더 머리가 좋아서 잘 생각해 보면 길이 보일 때 그때 그냥 대쉬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그 선두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좀 그 낙관적인 이야기인데 통합이 좀 잘 추진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현재의 체제에 좀 들어오기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초조했던 마음을 싹 다 잊어버리고 잡힌 물고기에게 밥을 안 준다. 이런 아주 신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설령 그물 안에 들어왔어도 그물 끊고 나가려면 언제든지 나가는 자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통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영역이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공했다, 이겼다 하면서 방치하지 말고 이 들어온 사람들을 뜨겁게 끌어안고 총선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피를 나눈 한 가족으로서 절대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가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찾아다닐 상대가 더 있습니다. 대선에 있어서 경쟁자처럼 보여서 신경이 쓰이는 소위 잠룡이다. 이게 잡스럽다가 아니고 자에 미음자가 붙은 그 잠룡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인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황 대표는 무대뽀라는 말이 있죠. 그냥 무대뽀로 찾아가서 홍준표 전 대표 또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감들이 당에 들어와 있어도 대표 자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셔오지는 마십시오.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잡고 같이 당에 가서 같이 땅을 기고 총을 쏘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안 싸우면 언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손잡고 와서 함께 일을 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그 인재들을 지금은 혹시 마음이 저 사람이 대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이런 형국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그 소중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냥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싸우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그렇더라도 가서 손을 잡고 일일이 손을 잡고 왔더라도 황교안 대표 당신이 대표다 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룰을 어기면은 목을 확실히 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들도 알겠죠. 그렇게 목을 치면 대선도 끝난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잠룡들도 다 불러와라 그랬는데 그러면 대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자신감 있게 정면 승부를 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나만 유리하게 저 사람 뒤에서 찔러서 잘 뛰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당 밖에, 적수들은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대선 때 그때는 황교안 대표에게도 특권은 없습니다. 당대표라고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모두 힘을 합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무조건 당신이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잠룡들도 그렇고 또 신인들 가운데 또 대선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각자 자기 혁신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량을 높이고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남을 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선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남보다 더 일찍 뛰기 시작하겠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마라톤은 동시에 출발합니다. 남보다 유리하겠다고 먼저 출발하면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잘 되는 집안, 이기는 집안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는 당 밖에 있는 진짜 적수하고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좌파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다면.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상대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민평당인가 그쪽도 같은 색깔인 것 같은데 그들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첫째, 이 경우에 지금처럼 마주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좀 놀랐습니까? 마주서서 싸우면 안 된다. 이것은 거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쭉 마주서서 싸웠죠. 마주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자, 그것이 어째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이제 문재인 씨를 좌파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를 우파다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좌파와 우파는 같지 않죠.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파인 황 대표가 문재인 씨를 보면서 저 나쁜 좌파, 왜 나쁘냐? 좌파니까 나쁘지. 이러면 여러분은 이해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저게 무슨 소리냐 할 겁니다. 황 대표가 문재인 씨에게 좌파니까 실패했다, 그 결과 봐라, 이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황 대표를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맞지, 그렇지, 이럴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것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탄환이 안 날아가는 것이죠. 백날 총을 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너는 좌파니까 틀렸어, 또 반대편에서는 너는 우파니까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서로 좌파기 때문에 나쁘고 우파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원이 하나 있다면 원은 어떻든 적당히 둘로 나뉘겠죠. 둘로 나뉘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상대방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누가 유리합니까?
칼자루 쥐고 있는 자가 유리하겠죠. 칼자루 쥐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좋겠죠. 칼날 쥐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좌파를 칠 때, 그럴 때는 먼저 좌파하고 나란히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좌파의 정책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수긍할 만한 것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첫 번째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인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러면은 좌파 고유의 그 주장과 또 우파 고유의 비판, 반박을 다 떠나서 판단을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결과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좌파가 좌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아파할 그런 실패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파가 치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좌파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목표, 자기들이 예측한 것들이 여지없이 틀렸다. 그럴 때 그들이 아파하죠. 그래서 좌파의 정책에서도 쓸만한 점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우수한 사람이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나라면 이 좌파 정책을 이렇게 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우파 정책을 이렇게 진일보한 단계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하는 이런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파가 좌파를 비판하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 좌파하고 계속 대립해온 그 우파 정책을 고수하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게으른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봉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파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모르니까. 적을 알아야 싸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문재인 씨 측에서는 절대 저들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1, 2, 3, 4, 5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우파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가 해놓은 것을 다 뒤집어 엎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를 우리 모두의 상태로 보고 더 나은 곳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유효타를 날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파, 보수만을 찾고 이쪽만 뭉쳐서, 그래서 이 원에서 반조각, 두 조각 난 원에서 반조각만 차지하면 승리는 불확실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이 정치 판도에서는 패배가 훨씬 가깝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옳은가? 그것은 국민은 좌우가 없습니다. 국가도 좌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황교안 대표에게 선물을 이렇게 잔뜩 줬는데 또 이러고도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A4 10장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알아들을 머리가 있거든 알아듣고 그리고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능력이고 또 그것이 운이고 그것까지 뒤집어 주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